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도시계획론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12주차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지난 시간 11주차 했던 거 요약 정리하고 그리고 진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에서는 토지용 면적의 수요 추정 가운데 공업용지 면적의 수요 추정, 녹지 면적의 수요 추정 설명했고요. 그리고 토지용의 입지 배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업용지 면적의 수요 추정 보시면은 먼저 특징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업용지 수요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2차 산업의 경제활동 규모를 예측하여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업용지 수요는 좀 평면적인 토지용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 밀도로 고용 밀도를 주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업용지 면적 수요 추정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3단계에 걸쳐서 원단위법을 적용을 하는데요. 1단계에서는 목표 연도의 경제활동 규모를 고용인구 또는 생산액으로 추정을 합니다. 2단계에서 목표 연도의 공업용지 밀도를 설정을 하는데요. 뭐 평균 고용 밀도라든지 공업용지 면적당 평균 생산액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기준 밀도를 설정을 하고요. 3단계에서는 고용인구나 생산액을 1단계에서 추정한 고용인구나 생산액을 2단계에서 설정한 기준 밀도로 나누어 가지고 공업용지 면적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업용지 면적 수요 추정하는 방법 크게 이제 한 2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고용인구를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생산액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고용인구를 활용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 단계는 목표 연도의 고용인구를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준 밀도로 평균 고용 밀도 또는 업종별 고용 밀도, 고용 밀도는 인퍼 헥타르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추정한 고용인구를 두 번째 단계에서 기준 밀도로 설정한 평균 고용 밀도 또는 업종별 고용 밀도로 나누어 가지고 공업용지 면적을 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생산액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 연도의 생산액을 추정을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준 밀도로 공업용지 면적당 평균 생산액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추정한 생산액을 두 번째 단계에서 기준 밀도로 설정한 공업용지 면적당 평균 생산액으로 나누어서 공업용지 면적을 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공업용지 면적 수요 추정하면서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한 2가지 정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파트형 공장 등과 같이 도시형 공업용지 수요 추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용적률 등의 입체적 밀도 지표를 기준 밀도로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공업용지의 밀도 지표는 산업의 특성, 노동집약적이냐, 자본집약적이냐, 첨단형이냐와 같은 산업의 특성, 그리고 공업지역의 유형, 기성시가지 공업지역이냐, 신규 공업단지냐에 따라 가지고 좀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지이용 면적 수요 추정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게 녹지 면적의 수요 추정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녹지를 갖다가 시민의 휴식과 쾌적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녹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같으면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녹지 면적의 수요는 관련법에 근거해 가지고 예측 인구의 녹지 원단위를 곱해서 추정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도시공업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그리고 별표 2 보시면은 개발 계획의 규모별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조해서 녹지 면적의 수요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본 것이 이제 토지용의 입지 배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입지 배분하는 거 크게 이제 한 4가지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구성 요소가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지 배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토지 이용이 있으면 그 다양한 토지 이용을 연계시키고 그다음에 또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 조절하는 그런 방향으로 입지 배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요. 동시에 효율적인 입지 배분 방향 그리고 수단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입지 배분의 기본 방향은 당연히 사업의 목적, 사업의 현황, 그리고 사업의 과제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의 비전, 목표, 대상지 현황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입지 배분의 기본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강점을 그 도시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면서 뭐 시대적인 패러다임 또는 시대의 동향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입지 배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개발 가능지, 불능지, 유보지, 그리고 용도별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개발 가능지, 불능지, 유보지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 가능지는 이제 주로 이제 도시 활동에 필요한 인공시설 환경을 새롭게 배치할 토지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연 현황이라든지 지역의 토지 이용, 교통 현황 이런 환경 분석을 통해서 개발 가능지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 가능지는 크게 두 가지, 나대지 상태의 개발 가능지와 재개발을 통하여 공급될 수 있는 재개발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개발 가능지를 제외한 지역 이들 가운데 이제 산, 강, 하천, 위험지역 이런 데는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없겠죠. 개발 불능지가 되고요. 농지라든지 자연 상태가 좋은 공원 지역 이런 데는 이제 개발을 하지 않는 게 개발을 유보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개발 가능지 제외한 지역 가운데 개발 불능지와 개발 유보지를 이제 선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용도별로다가 입지 후보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어디에다가 어떤 용도를 입지시킬 수 있는지 그 후보지를 선정을 하는 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녹지 체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의 쾌적성을 높이면서 공업 지역의 환경 오염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 지역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 불능지 그리고 개발 유보지가 공업 및 녹지 체계의 핵심 요소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녹지 네트워크의 근간을 이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공업 지역의 입지 후보지를 선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도시 외곽이나 또는 고속도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공업지역의 후보지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평탄한 지형이면서 지가가 낮고 충분한 토지 공급이 가능하면서 용수와 전력 등의 공급이 원활한 지역을 공업지역의 후보지로 이제 선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공업지역은 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과 상충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상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대신에 이제 아파트형 공장과 같은 도시형 공업지는 도시 내부에 입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인데요. 자, 이 두 지역은 정말 녹지 지역이나 공업 지역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공간 구조나 연결 체계를 고려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업지역은 도시의 기하학적 중심 또는 교통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지역에 입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에 두고, 그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은 부도심에 두고, 근린 상업지역은 주거지 인근에 두고, 유통 상업지역은 주요 간선 시설에 인접하도록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주거지역은 안전하고 평탄한 지역, 그리고 오염이 적고 쾌적함, 그러면서 공업지역 등 일자리와 접근이 양호하고 그리고 도시 기반 시설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으로다가 주거지역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경우에도 여기서도 주거지역은 재개발 지역 그리고 신개발 지역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구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도시 공간 구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도시 공간 구조 구축하는 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것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가로망 체계를 먼저 구상해야 되고요. 그 후에 도심, 부도심, 생활권 등의 공간 체계를 구상하고 세 번째 블록, 택지, 필지 등의 분할 계획을 세우고 네 번째 입체적 밀도 배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랜드마크나 특화 계획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도시 공간 구조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가로망 체계 구상이었죠. 그래서 발전축, 교통 및 보행축, 공원 녹지축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것이 가로망 체계 구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외부에서 대상지로 연계되는 간선 교통축 그리고 도시의 발전축과 주변의 흐름을 반영해 가지고 이제 공간의 흐름을 구상하고요. 그러면서 대상지의 형태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뭐 선형인 가로망 체계, 격자형인 시스템, 환상형인 가로망 체계 뭐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간 체계를
구상을 해야죠. 그래서 도심과 부도심 그리고 생활권 이런 그 도시의 공간적인 위계 그리고 성격을 규명해 가지고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뭐 위치는 어디다 둘까, 개수는 어디다 둘까, 그리고 그것들의 영향권을 어떻게 둘 것인가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것이 공간체계 구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심지라고 하면 간선교통축이나 아니면 대중교통의 결절지에 입지시킨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상업 문화 등 상업 업무 문화 등 도시의 중추 기능이 이 중심지 도심과 부도심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부도심이나 생활권에는 인구 및 주택 계획에 따라서 인구를 배분을 해야 되고요. 대중이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 그리고 도시 기반 시설의 배치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가로망 체계 그리고 공원 및 녹지 계획 뭐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블록, 택지, 필지를 분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체적으로 도시 공간의 밀도를 또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심이라든지 간선도로에 근접한 지역이다라고 하면 좀 고밀도를 배치를 하고요.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하거나 자연 경관이 수려한 보전 지역에는 좀 저밀도로 배치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공간 구축에서 마지막으로 도시의 장소성을 확보하고 또 어떤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화 계획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특화 계획은 뭐 단일 건물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단일 주역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특정 지역 내지는 특정 거리 뭐 이런 것들에 이르기까지 좀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토지용의 입지 배분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이제 하는 것이 연결체계 구축입니다. 그래서 연결체계란 무엇이냐?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의 기반시설의 동선체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앞선 단계에서 공간 구조를 구축을 하고 그러고 나서 형성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체계를 통해서 융합되고 체계화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동의 편리성, 이동수단의 선택권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가운데 건물에 연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이런 기반시설은 가능한 지하에서 건물과 접속되도록 하고 건물에 일체화시키거나 또는 지중해 매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가 연결체계 구축이었는데요. 이런 연결체계는 기능적인 역할도 분명히 수행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동시에 경관축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체계는 기능적인 측면 그리고 미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주차에 했던 거 이제 정리를 다 했고요. 이번 주차에 하는 거 기반시설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강의안 5번째 강의안이고요. 66쪽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계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문별 계획의 두 번째죠. 부문별 계획의 지금까지 토지이용 계획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기반시설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이번 주차하고 다음 주차까지 해서 기반시설 계획을 다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14주차에서는 이제 그 집행계획 중에 용도지역 지구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14주차 강의가 좀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 자, 기반시설 계획이니까 기반시설이 무엇인지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민의 정주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과 같은 물리적인 시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정말 처음에 도입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인 조선시가지 계획령이라고 하는 것에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도로를 포함해 가지고 23개의 기반시설이 지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뭐 주차장 등이 추가된다든지 뭐 어떤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든지 해가지고 현재 총 46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46개의 시설 어떻게 이렇게 그 변천이 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뭐 교통시설, 그리고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해가지고 7가지 커다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형별로 어떤 기반시설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처음에 조선시가지계획령 1934년 6월 20일에 이 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그때 보시면은 도로, 철도, 궤도, 운하, 항만, 비행장 등의 교통시설, 광장, 공원과 같은 공간시설, 시장, 수도의 시장과 수도, 유통 및 공급시설, 그리고 운동장과 같은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천, 방화시설, 저수지, 방사시설, 방풍시설, 방수시설, 방조시설과 같은 방제시설, 그리고 도장, 묘지, 화장장과 같은 보건위생시설, 그리고 하수도, 진계 및 오물처리장과 같은 환경 기초시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2년, 71년, 73년, 81년, 82년, 88년, 92년, 그리고 2000년, 그리고 2003년, 2008년, 2009년, 2016년, 2018년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46개 시설로 이제 지금 현행 기반시설이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면은 그냥 아무것도 괄호가 없는 것들은 이제 새로 도입된 거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괄호가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없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거 하나만 볼까요? 납골시설은 없어지고 봉안시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납골시설 그러면은 이제 뼈를 수납하는 시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좀 약간은 좀 제가 보기엔 좀 불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조금 끔찍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봉안시설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바꿨었습니다. 자, 2018년 현재, 그러니까 2018년 그 시행령 개정되고 난 다음에 현재 기반시설은 4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7개 큰 유형으로 나눠봤을 때 교통시설 8가지 있고요. 공간시설 5가지, 유통공급시설 9가지, 공공문화체육시설 8가지, 방제시설 8가지, 보건위생시설 3가지, 환경기초시설 5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하나하나 읽어보기만 할게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가겠네요. 자, 교통시설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럼 궤도는 뭘까? 철도가 있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뭐 경전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뭐랄까요? 모노레일이라든지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궤도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간시설은 관광,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공지는 앞에 공공은 우리가 흔히 쓰는 뭐 공공시설 할 때 그 공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공자는 비어 있을 공짜입니다. 빌 공짜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비워둔 토지 라고 하는 의미고요. 유통공급시설 보시면 유통업무 설비, 수도 공급설비, 전기 공급설비, 가스 공급설비, 열 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소유설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에는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방제시설에는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수지라고 하는 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유수지는 이제 홍수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홍수가 났을 때 그 수량의 일부를, 그러니까 물의 일부를 갖다가 일시에 저류해가지고 하류의 최대 유량을 좀 저감시키기 위해서 이용되는 지역을 유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천을 보시면 하천 둘러싸가지고 유수지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방설비는 이제 흙이라든지 모래, 자갈이 이동하는 것을 막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방설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건위생시설은 간단하죠.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이고요.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그리고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이 가장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 이제 기반시설과 유사한 의미의 시설이 있는데요. 광역시설, 공공시설 뭐 이런 용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설은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공동 설치 시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동 이용 시설 이 두 가지가 이제 광역시설을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설은 기반 시설 중에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저 용어도 있는데요. 공공시설은 항만, 공항, 광장 등 공공용 시설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광역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 시설도 있고 그러는데 공공 시설에는 기반 시설 15가지 하고요. 기반 시설 중에 15가지 하고 그다음에 행정청에서 설치하는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도시의 관리 운영에 관한 시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용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아까 46가지 기반 시설이 있는데요. 그 46가지 기반 시설을 분류하는 거, 뭐 제일 처음에 분류한 게 이렇게 7가지로 분류했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기능별로 분류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통시설, 공간시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로 분류하는 방식도 있는데 또 다르게 분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기반시설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 텐데요. 자, 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긴 한데 시장을 통해서는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공급이 되더라도 적게 공급되면서 공공성 그리고 외부 경제가 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 그러면 결국 이제 공공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공공 부문이 나설 수밖에 없는 시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마땅한 시설이지만 시장에 맡겨놓으면 공급이 안 되거나 또는 공급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공공성과 외부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시설이다. 그래서 결국 공공의 개입, 공공 부문의 개입이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공공 부문에 이제 재정적 한계가 도달을 했어요. 더 뭐 자금을 갖다 조달하는 게 이제 쉽지를 않으니까 재정적 한계를 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시장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만든 거였죠. 설치한 것이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설 고속도로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부산 같으면 터널 같은 거 사실 터널은 예전에는 공공부문에서 다 공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부산은 예전서부터 이제 그 민자 터널들이 많이 있었죠. 민간 부문에서 공급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예전에 시장에 맡겨두면 충분히 공급이 안 됐지만 지금은 시장에 맡겨놔도 충분히 공급이 되는 그런 시설도 존재한다. 그리고 또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도시 활동에 꼭 필요한 시설 이것도 이제 점점 더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뭐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의하는 게 좀 곤란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46가지 기반시설 법에 정의가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기반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기반시설을 갖다가 분류할 때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4가지로 기반시설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경합성, 비배제성 두 가지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 성격은 자, 소비와 관련된 성격입니다. 그래서 소비의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거 설명드리기 전에 소비의 경합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소비의 경합성은 뭐냐면은 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요 밑에 편의점에 편의점 우리 모두 다 다니고 있는데요. 편의점에 새우깡이 딱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소비 어떤 사람이 그 하나를 좀 구입해가지고 소비하면 다른 사람들은 구입해서 소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비에 있어서 경쟁을 하는 특성을 갖다가 경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소비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소비의 비경합성은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비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은 성격.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모든 소비자가 그 재화 서비스에서 나오는 혜택을 다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성격을 소비의 비경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화가 있어요. 기반시설이죠. 여기서는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재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 기반시설을 갖다 이용한다라고 해가지고 기반시설 가지고 하면 안 되겠네요. 소비의 비경합성이 나타나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국방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0만 대군이라고 예전에 표현을 했었는데요. 자, 60만 대군이 제공해주는 국방 서비스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지금 그 국방 서비스로부터 편익을 얻고 있죠. 국방 서비스 소비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늦은 나이긴 하지만 아이를 하나 더 낳았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소비자가 한 명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국방 서비스 소비로부터 그 국방 서비스 소비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 새로 태어난 아기가 그 국방 서비스 소비를 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성격을 소비의 비경합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소비의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비배제성은 배제 불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배제성, 배제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적재,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재화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해버립니다. 배제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 가가지고 그 저기 새우깡 1,000원짜리예요. 근데 1,000원을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새우깡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소비로부터 배제당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국방 서비스 아까 얘기했던 거, 자 대가가 국방 서비스의 대가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공공재의 대가를 갖다가 또는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재화의 대가를 갖다 세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세금이라고 두면은 저는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 서비스 소비로부터 배제당하지 않는 거죠. 정당한 대가를 내고 있으니까. 근데 제 새로 태어난 아이 같으면 그럼 대가 지불하지 않아요. 세금 안 내요, 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로부터 배제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소비의 비배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비배제성의 반대는 이제 배제 가능성이겠죠. 배제할 수 있는 성질. 그 비경합성의 반대는 경합성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몽땅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격을 몽땅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편익의 사회적 귀속성, 편익이 사회 전체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공급을 담당하고 또 세금을 통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재화가 공공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국방, 치안 서비스, 공중위생, 그다음에 지금 공중검역 같은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공중위생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몽땅 다 가지고 있는 재화고요. 그다음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배제가 가능한 재화를 공유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익이 그 재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주로 특정한 지역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준공공부문,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공공부문에 속하죠.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어촌계라든지 이런 데서 공급을 담당을 하고요. 주로 이제 응익 부담의 원칙, 이익을 본 만큼 부담을 한다,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이제 공유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공유제는 비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화시설, 광장, 공동어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제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데 경합적인 재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재화를 혼잡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익이 개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민간 부문에서 이제 공급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재화들 같으면 주로 이제 응능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이제 혼잡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합성 그리고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 혼잡재인데, 혼잡재는 말 그대로 이용자가 많아지면, 소비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혼잡 현상이 발생하는 재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사적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시장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익이 개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주로 민간 부문에 의해서 공급이 되고 개인이 편익을 얻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수영장, 비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모두 만족되는 재화,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족되는 재화를 순수 공공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순수 공공재는 그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시장을 통해서는 절대 공급이 되지 못하고요. 또는 이제 공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최적 수준만큼 공급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화 서비스의 공급을 누군가가 담당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부문이 참여를 해서 담당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다 이제 강제적인 세금 징수 또는 강제적인 투자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재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B라고 하는 부분이 비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결합되어 있는 재화 옆에 공유재라고 이제 아까 명명을 했습니다. 공유재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소비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생산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는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 부문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C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이 결합되어 있는 혼잡재이죠. 혼잡재는 아까 말씀드렸죠. 소비자의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소비의 경합성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혼잡도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 요금을 통해서 소비자의 수를 제한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이제 시장을 통해서도 공급이 가능한 그런 재화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 D라고 하는 게 이제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모두 만족되는 사적재, 시장재, 민간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적재는 시장을 통해서 공급이 가능하고요. 또 시장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만족시키는 그런 재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여기서 공유재, 혼잡재 이 두 가지는 두 가지 성질,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은 두 가지 성질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 두 가지 성질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재화를 순수 공공재라고 아까 표현한다 그랬죠. A라고 하는 거. 근데 공유재나 혼잡재는 두 가지 성질,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공공재가 아니긴 하지만 공공재이다라고 해서 비순수 공공재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공공재 그리고 비순수 공공재는 시장을 통해서는 공급이 아예 안 되거나 또는 공급이 되더라도 적정한 수준만큼 즉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만족하는 수준만큼 공급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시장을 통해서는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과소 공급되기 때문에 공공 부문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부가 이런 기반 시설 또는 공공재나 순수 공공재나 비순수 공공재와 같은 몽땅 다 합쳐서 이제 공공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 설치나 공급에 개입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냐, 정당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체제가 시장 경제체제이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한다라고 하면 시장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질 때보다 더 큰 사회적 이득을 얻을 때에만 정부 개입이 정당화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기반시설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무턱대고 그냥 공공부문이 직접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시장 기구를 통해 가지고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반시설의 특성과 분류 다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물리적, 기능적 특성에 따른 분류서부터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